학생증이 없으면 불편했던 도서관 출입과 전자출결,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시너지는 페이스북에서 구글 서베이를 통해 현재 신촌 캠퍼스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HE 과목 재수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제캠퍼스 진리관 A동에서 국제캠퍼스와 RC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과 학교본부가 이야기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도 세월호 참사 추모와 문제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와 국제캠퍼스 노조 용역업체는 계약이 해지돼 천막농성을 벌이던 청소노동자들의 복직에 지난 30일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총 20명의 노동자 중 12명은 6월 초에, 나머지 8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복직합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변문우 신은지입니다. 5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S캠퍼스 구축 사업을 통해 스마트하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학생증이 없으면 불편했던 도서관 출입과 전자출결,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우리 대학교의 S캠퍼스 구축 사업은 우리은행의 투자와 LG의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심의 학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캠퍼스 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S캠퍼스 구축의 시작 단계로 스마트폰에 접촉만 시키면 차후 나올 서비스 어플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NFC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학생증이 지난 2월 말에 출시됐으며 어플만 다운로드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교내 시설 출입 등의 기존 학생증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학생증 발급 시스템도 지난 3월 31일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게시됐습니다. 다만 아이폰을 비롯한 NFC 미지원 단말기의 경우 다음 학기부터 모바일 바코드 서비스를 통해 동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단계별로 게시될 도서관 열람실 좌석 배정, 강의 전자출결, 생활협동 조합 물품의 전자결제, 셔틀버스 예약, 그리고 학사 서비스 등의 기능도 학교 측에서 전송하는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각 서비스 어플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들은 8월 25일 내외로 예정된 S캠퍼스 구축 최종 단계에서 우리 대학교 모바일 대표 어플로 통합돼 하나의 어플로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캠퍼스 구축 사업 조수정 TF팀장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의 S캠퍼스 정보 시스템은 유심칩에 학생 정보가 저장돼 폰이 꺼져도 NFC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외에도 통신사 3개의 동시 지원이나 차후 나올 대표 어플로 모든 기능이 연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증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막 서울대 학교 거는 약간 다 분리되어 있고 막 서로 유기적이지 않아서 하나하나 다 앱을 깔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건 통합적으로 잘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실용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된다면 학생들의 요람을 변화시켜줄 S캠퍼스 구축 사업.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우리 대학교만의 강점도 살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변문우입니다. HE 과목을 논패스한 신촌 캠퍼스 분들, 국제 캠퍼스에서 재수강할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시죠? 학부대학과 총학생회에서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동상이몽입니다. 김한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시너지는 페이스북에서 구글 서베이를 통해 현재 신촌 캠퍼스에서 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HE 과목 재수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HE는 전인교육이란 뜻의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의 준말로 사회봉사 과목인 HE1, 문화예술 과목인 HE2, 그리고 체육 과목인 HE3의 3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RC 교과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13학번 신입생부터 1학년 학생들은 국제 캠퍼스에서 본인의 소속 단과대학에 따라 2개 또는 3개 영역에서 각 한 과목씩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학부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부대학에 따르면 1호학번 신입생은 총 4,100명이며 아직 HE 과목 2개를 수강하지 않은 13학번과 14학번 학생은 대략 130명 정도로 추산되므로 학교는 약 4,230명의 정원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수업 TO는 8,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학생이 H2과목을 듣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00개 정도가 부족한 숫자입니다. 2학년이 되면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H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송도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촌 HE 분반 개설 방안이 검토돼 지난해 정기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의결됐고 지난달 30일 학부대학 본부에 전달됐습니다. 이 방안은 신촌 선택교양 중 사회윤리 영역 사회봉사 1학점 과목을 H1, 2, 3 과목 모두에 적용되는 재수강 인정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H2 재수강용 분반을 따로 개설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는 사실상 총학생회도 그리고 RC 교육을 하고 있는 RC 교육원도 사실 마땅히 취해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 캠퍼스에서 HE 과목 재수강이 가능해지면 학생들이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간 이동을 위해 할애해야 했던 시간이 줄고 국제 캠퍼스의 1호학번 수강생들의 수강 정원도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학부대학에선 원칙적으로 국제 캠퍼스에서 이수하도록 돼 있는 HE 과목을 신촌에서 쉽게 재수강할 수 있게 되면 1학년 학생들이 HE 과목 수강 신청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촌 캠퍼스 HE 분반 개설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국제 캠퍼스 그 레지덴셜 교육의 일환으로 이거를 홀리스틱 에듀케이션을 개설하는 거라서 저희 학부대학의 입장은 일단은 계속해서 국제 캠퍼스에서 개설한다. 학부대학에선 국제 캠퍼스 수강 정원의 10% 정도를 재수강자를 위해 편성하고 이번 학예 개설학기에 HE 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은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를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김한비입니다. 얼마 전 국제 캠퍼스에서 RC 공청회가 있었죠. 이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국제캠퍼스 진리관 A동, 국제캠퍼스와 RC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과 학교 본부가 이야기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RC그라피는 국제캠퍼스 거주 학생이 직접 국제캠퍼스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로 설립된 단체로 RC그라피의 주최를 열린 이 공청회에는 101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했고 3시간 30분가량이나 진행돼 학교 본부와의 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셔틀버스와 M버스, 스피드게이트, 그리고 RC에 대한 학생들의 발제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학생과 학교 본부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논점인 셔틀버스와 M버스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측에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으나 RC교육원 측에선 학교 본부와 논의해보겠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고 이에 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관련해 입출입이 기록돼 사생활에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RC교육원 측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학생들의 동의하에 이용될 것이며 외박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어진 RC교육에 대한 발제와 자유질문에서 학생들은 국제캠퍼스 전반에 걸친 문제의 원인은 학생과 학교와의 소통에 부재에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학교 측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성하는 등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의도는 소통에 대한 어떤 원활한 강화를 위한 이런 데서는 동일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서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한편 학생들은 자유질문 순서에서 RHC가 기숙사 방문에 기려대고 엿듣거나 무단 출입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RC교육원 측은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공청회가 첫 번째로 열리는 거라 아주 실질적인 대안들이 뭐 나온다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고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자유토론에서 다른 학생들이 내준 그런 감상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강했던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의의 있는 큰 그런 공청회였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자리인 공청회. 이번 공청회가 단지 일회성 소통의 장이 아닌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의 첫걸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맹진규입니다. 지난 16일이 세월호 참사 1주기였죠. 우리 학교 곳곳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변보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도 세월호 참사 추모와 문제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의 주도와 학생들의 자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추모단체 매듭은 지난 3월 31일엔 국제 캠퍼스에서 세월호 참사 오픈 세미나를, 4월 13일엔 신촌 캠퍼스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두 간담회엔 각각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한 후 매듭 단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올바른 진상규명, 그리고 세월호 선체 인양 요구 등에 대해 발제해 해당 사안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폐기 요구의 대상이 되는 시행령은 기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시행령이 아닌 정부 측에서 새로 발표한 시행령으로, 기존에 제안된 시행령과 달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원을 감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을 정부의 조사 결과로 한정지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담회 당시의 질의응답 중엔 유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식으로 상황에 대처하는가 등의 질문도 나왔고, 정부의 행정 문제가 아닌 사고 자체에만 집중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는가나, 진상규명보다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더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고, 이게 끝난 뒤에서야 나머지 것들을 비로소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제일 시급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유가족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고. 이후 지난 16일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24개 대학교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을 비롯한 8개 학생 단체에 소속된 1,500명 규모의 대학생들이 각 지역별로 모여 도보행진에 참여했고,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두 모여 대학생 추모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오후 3시부터 공학원 앞에 모여 그간 총학생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행보 소개로 발대식을 진행한 후 이전 간담회에서 발제했던 요구안을 외치며 이대 충정로를 거쳐 강화문 방면으로 도보행진했습니다. 진실되고 올바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 어쨌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는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그리고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연세인들이 많은 우리 연대생들과 학생사회 전체가 보여주는 연대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희생자들이 하늘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YBS 뉴스 변문우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학교의 세월호 참사 추모 현장을 기사로 보고 오셨습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SNS에서도 세월호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적이 많죠. 그래서 저희 뉴스에서도 이번 4월의 키워드를 세월호로 잡아봤습니다. 맹진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BS 기자 맹진규입니다. 맹진규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지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 세월호 관련 시위에 대해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최근 어떤 시위가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16일과 18일에 세월호 참사 관련 시위가 있었는데요. 16일의 경우 시위대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하러 가려 했으나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상태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는 대사관이 위치한 곳이라 집회 금지 구역이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후 진행된 시위도 비슷한 양상으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당시 시위에서 차벽을 뚫고 광화문으로 진입한 시위대 일부는 의경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이틀 동안 연전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이 연행됐고, 이에 지난 18일 시청에서 시위를 벌이던 나머지 시위대도 광화문으로 행진했습니다. 결국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이용해 진압했다는 사실과 시위대 중 일부가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 물품을 절도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과잉 진압과 폭력 시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사람들은 두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이 거리도 점거하고 너무 폭력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걸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세월호 자체는 안타깝지만 뭐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고 난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들만 너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상규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한국인데 아직도 너무 자신들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럼 시위 참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함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과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명의 중요성을 통감하지 못하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특별법과 표면적인 사과만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거대한 국가 권력에 대응하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요구하고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시위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에 대항하는 모습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진실을 듣고자 하는 주체적이고 정당한 태도입니다. 시위를 통해서 한 국민으로서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현장에 있던 의경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절도등을 하기도 했으며 경찰들도 방패로 밀쳐내거나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사용했다. 하지만 폭력행위는 경찰과 시위대 중 일부만 했으며 마찰이 일어난 지점이 아닌 곳은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확실히 당시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 양측 간의 폭력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전체 시위대와 경찰 중 일부이므로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사나 SNS 매체를 보면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양측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성과 과잉진압 프레임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시위대가 주장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은 한켠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위대의 구체적인 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무력화를 받고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해진 해운사의 과적행위나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 원인이 다 규명된 상태라는 주장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과 풀리지 않는 참사 당시의 의문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적이 이루어진 환경을 제공한 정부의 행정적인 문제나 이웃만을 주거하는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정부의 구조나 대처 방식의 미숙함에 대해 아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네, 시위의 성격을 두고 이념 대립을 하기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달라져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김황배 교수님의 입장을 끝으로 4월의 키워드 코너 마치겠습니다. 그 사회로 참사를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치유해 나가고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제 본질이 왜곡되고 또 외피적이고 표피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만 남아 있죠. 시민사회가 이제 힘을 합쳐서 세월호법을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을 또 규명을 해야 되고, 동시에 시민사회가 이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 운동을 편하게 할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진영 논리, 또 정치 어떤 그 권력의 쟁취 논리, 또 수단화 뭐 이렇게 돼서 나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시민사회 운동의 아젠다로 상권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망각하지 않는 기억의 운동으로,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역사를 한 번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 운동으로 삼아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연세교육방송국 YBS에서는 5월 14일 오후 7시에 청송대에서 제79회 숲속의 향연을 개최합니다. 저희 방송국원들이 만든 재미있는 영상과 가수 산이 민선 씨의 공연이 함께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